김설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폐를 채우는 것은 익숙한 숲의 향기가 아니었다. 서울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쇠와 먼지, 그리고 수백만 명의 욕망이 뒤엉킨 냄새가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지리산의 맑은 물과 푸른 숲이 그녀의 전부였고 지금 그 전부가 병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탑, 제니스 타워에 고정되었다. 태아그룹의 심장이자 그녀의 고향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의 근원지였다. 저 탑의 꼭대기에 그 남자가 있었다. 그룹의 총수 한태준. 그녀가 오늘 반드시 만나야 할 상대였다. 설화의 차림새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이질적이었다. 질긴 면바지에 편안한 등산화,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는 낡은 재킷.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꺾을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굶어가며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주머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아준 약간의 돈과 그녀의 할머니가 물려준 약초 지식이 담긴 작은 수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로비로 향하는 거대한 회전문을 망설임 없이 통과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밑에서 울렸다. 로비는 거대하고 소리는 멀리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잘 재단된 정장을 입고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고 시선은 오직 자신의 목적지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설화는 그들 사이에서 섬처럼 겉돌았다. 보안 검색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방문객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걸음도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설화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패턴을 읽어야 했다. 그녀는 동물이 사냥감을 관찰하듯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찾았다. 경비원들은 10분마다 짧게 교대했고 특정 구역의 감시 카메라는 찰나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큰 기회는 VIP 방문객들이 도착할 때마다 발생하는 순간적인 혼란이었다. 설화는 기다렸다. 산에서 짐승의 흔적을 쫓듯 인내심을 가지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동시에 도착했다. 로비가 분주해지고 경비원들의 시선이 중요한 손님들에게 집중되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화려한 꽃 장식 뒤에 몸을 숨겼다가 중요한 서류를 든 비서들 무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도 미약해서 혹은 너무도 이질적이어서 오히려 아무도 그녀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경비원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틈을 타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문을 통과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수십 층을 걸어 올라갈 작정이었다. 한태준이 있는 곳은 가장 높은 곳, 펜트하우스 오피스였다. 엘리베이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철 계단을 묵묵히 오르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리산의 흙을 밟는 것과는 달랐지만 목적지는 분명했다. 같은 시각, 제니스 타워, 최상층. 한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2살의 이 젊은 CEO에게 서울은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자신은 그 판을 움직이는 유일한 플레이어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계산과 무자비한 효율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리산 생태 공원 개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사실상 그것은 위장된 화학 공장 건설 계획서였다. 그는 보고서를 가볍게 쓸어 넘겼다. 몇몇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미 지역 정치인들과 언론은 그의 소나귀에 있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이사님,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지리산 현장 책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천지샘 인근의 수질 오염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아직. 한태준은 손을 들어 김 비서의 말을 막았다. 예상보다 빠르다는 건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김 비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반발은 돈으로 막아.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막아. 한태준은 다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그 어떤 방해물도 용납하지 않아. 그게 사람이든 자연이든. 그의 눈은 목표로 한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그는 은설초라 불리는 희귀 약초에 대한 독점권을 원했다.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특정 신경계 질환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물질. 그것을 위해서라면 작은 마을 하나쯤은 희생시킬 수 있었다. 설화는 마침내 70층에 도달했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비상계단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확인하며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CEO 집무실이 있는 층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숨막힐 듯 조용했다. 최고급 카펫이 그녀의 발소리를 모두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녀가 복도에 들어선 순간 정적이 깨졌다. 반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진으로만 보았던 차가운 얼굴의 남자 한태준이 있었다. 그는 비서들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빠른 속도로 걸어오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라도 소집된 듯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설화는 피할 곳이 없었다. 복도는 너무도 길고 넓었다. 그녀는 숨을 참고 그가 지나가기를 바라며 벽 쪽으로 붙어섰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충돌을 원했다. 한태준에게 무언가를 급하게 보고하던 김 비서가 미처 설화를 보지 못하고 방향을 틀었고 그 바람에 설화의 어깨와 한태준의 어깨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짧은 비명과 함께 설화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한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멈춰섰다.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아선 존재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경호원들이 즉각적으로 설화를 제압하려 달려들었다. 그들 중 하나가 거칠게 설화의 팔을 잡아챘다. 웬 여자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한태준은 바닥에 넘어진 설화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흙먼지가 묻은 등산화,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촌스러운 재킷. 그는 그녀를 그저 귀찮은 해충 정도로 여겼다. 치워. 그는 단 한마디를 내뱉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 한태준 씨, 설화의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경호원의 손에 붙들린 채 그녀는 상체를 일으켜 그를 노려보았다. 한태준은 걸음을 멈췄다. 그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례하게 불린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경고의 빛이 어렸다. 지리산의 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설화는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말했다. 당신들이 천지샘에 쏟아붓는 폐수 때문에 모든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한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지리산 수원지라고 불렀다. 천지샘이라는 이름은 현지인들과 태아그룹의 극비 프로젝트 내부자들만 아는 명칭이었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한태준이 차갑게 대꾸했다. 보안팀,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기다려요. 설아는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고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힘들게 여기까지 온 이유였다. 그녀는 그것을 한태준의 발치에 던졌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비닐 주머니였고 그 안에는 검게 말라 비틀어진 식물 뿌리가 들어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썩은 잡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을 본 한태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서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은설초였다. 전설로만 알려졌던, 그리고 태아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찾고 있던 바로 그 식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독극물에 의해 타버린 것처럼 은설초가 죽었습니다. 설화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밝혔다. 당신들이 샘을 오염시킨 순간부터 산의 전기가 말라붙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뭘 파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한태준은 순간적으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 여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건드렸다. 그는 이 식물이 단순히 돈이 되는 약초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집착, 어쩌면 유일한 구원일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얼음 같은 무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설화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위험한 살기가 감돌았다. 네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설화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악력은 강철 같았다. 넌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감히 내 영역에 발을 들였고 내 것을 건드렸어. 설화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여긴 당신 영역이 아니에요. 그 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그리고 난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당신이 멈출 때까지 난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태준은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수하지만 꺾이지 않는 눈빛. 그것은 그가 지금껏 상대해왔던 탐욕스럽거나 비굴한 인간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묘한 불쾌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턱을 놓아주며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손을 닦았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이. 최 실장, 예, 회장님. 그림자처럼 서 있던 보안실장 최철규가 앞으로 나섰다. 이 여자, 정리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그리고 누가 배후인지, 어떻게 은설초를 알게 됐는지 전부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습니다. 최 실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런 정리에 이골이 난 전문가였다. 설아는 2명의 경호원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버둥 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힘을 다해 한태준을 향해 외쳤다. 이건 경고예요. 산이 분노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신은 결국 당신이 깬 거인에게 잡아먹히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끊겼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한태준은 손안에 말라버린 은설초를 내려다보았다. 순수한 소녀라기엔 너무도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는 주머니를 구겨 쥐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변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한태준의 집무실은 방금 전의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다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구겨진 비닐 봉지 속에 검게 죽은 은설초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 밑의 경류처럼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 실장.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그림자 속에 서 있던 최철규 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태아그룹의 더러운 일을 전담하는 해결사였고 그의 손은 이미 숱한 문제들을 정리한 후였다. 예, 회장님, 방금 그 여자 알아내. 한태주는 죽은 은설초를 책상 위에 던졌다.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설초를 알고 있는지 낱낱이. 그의 목소리는 강철을 긁는 소리처럼 낮고 날카로웠다. 최 실장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시골에서 갓 상경한 철부지 계집의 하나입니다. 아마 환경단체 같은 곳에서 바람을 넣은 거겠죠. 오늘 밤 안으로 다시는 회장님 심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한태주는 최 실장의 그 오만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의 능력이 필요했다. 실수하지 마. 난 결과만 원해. 그는 다시 통유리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순수한 소녀라. 그 눈빛은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분노였다. 설화는 제니스 타워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후미진 골목길에 거칠게 내던져졌다. 검은색 벤의 문이 닫히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함께 차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팔뚝이 붙잡혔던 곳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하지만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어둔 할머니가 물려준 작은 나무 부적을 꽉 쥐었다. 한태준의 그 오만하고 잔인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주변은 쓰레기 더미와 낡은 건물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숲에서 짐승의 시선을 느끼듯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 실장이 보낸 정리가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복잡하고 오래된 시장인 광장시장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런 곳은 숨기의 최적이었다. 수많은 골목과 인파, 그리고 다양한 냄새가 추적자들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었다. 두 명의 사내가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최 실장의 부하들로 이런 종류의 처리에 익숙했다. 그들은 설화를 그저 겁에 질린 사냥감 정도로 생각했다. 그들은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설화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막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이미 이곳의 지리를 파악해 두었다. 낮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주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순수함은 무지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는 순수한 의지였다. 사내들이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한 명은 흉터가 있는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가씨, 우리 실장님이 잠깐 보자시네. 얌전히 따라오면 다칠 일 없을 거야. 설화는 등을 벽에 기댄 채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질린 초식동물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정에 빠진 척 상대를 유인하는 늑대의 눈이었다. 난 당신들 실장한테 볼 일 없어요. 이게 감히 흉터가 있는 사내가 먼저 달려들었다. 그는 설화의 연약한 팔목을 잡아채려 했다. 하지만 설화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사내의 손목 안쪽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다. 지리산에서 약초를 캐기 위해 단련된 작지만 강한 소나기의 힘이었다. 악,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감싸 쥐었다. 순간적으로 팔에 힘이 빠진 것이다. 두 번째, 사내가 당황한 사이 설화는 품속에 지니고 있던 작은 향낭을 꺼냈다. 그녀가 재킷을 입을 때부터 만일을 대비해 준비해 둔 것이었다. 그녀는 향낭을 힘껏 바닥에 내리쳤다. 향낭이 터지면서 희뿌연 가루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만타라화의 꽃가루와 몇 가지 독초를 섞어 만든 비약이었다.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들이마시는 순간 극심한 현기증과 일시적인 마비를 일으켰다. 지리산의 선조들이 맹수를 쫓을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커헉, 이게 무슨, 사내들은 기침을 터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 정체불명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이 인연이 설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지는 사내들을 지나쳐 골목 반대편에 낡은 철문을 밀고 빠져나갔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두 명을 잠시 무력화시켰을 뿐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임을 알았다.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 몇 분 후 골목의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강민혁이었다. 한때는 태아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잘 나가던 탐사보도 기자였으나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였다. 그는 제니스 타워 앞에서 벌어진 소동을 목격했다. 그리고 최 실장의 부하들이 설화를 벤에 태우는 것을 보고 몰래 뒤쫓아왔다. 그는 그저 태아의 또 다른 피해자가 겁에 질려 끌려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연약해 보이는 시골 소녀가 단 몇 초 만에 전문 깡패 두 명을 제압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향낭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동말풀, 이런 걸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다니. 그는 놀라움과 함께 강한 흥미를 느꼈다. 설화는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작은 여관의 허름한 방을 잡았다. 문을 잠그고 의자로 문고리를 받쳐둔 후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배낭을 열어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인 할머니의 약초 수첩을 확인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똑똑. 가벼운 노크 소리였지만 설화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누구시죠?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방금 그 골목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태아그룹 사람들, 보기보다 상대하기 까다롭죠. 설화는 숨을 죽였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지독한 피로감과 냉소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에 기댄 의자를 치우고 좁은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은 면도도 하지 못한 듯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난 당신 편도 그놈들 편도 아니요. 남자가 틈 사이로 낡은 기자증을 밀어 넣었다. 강민혁이라는 이름과 정의일보라는 지금은 폐간된 신문사 이름이 보였다. 난 그냥 한태준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일 뿐이요. 당신 방금 사용한 거, 그거 지리산에서만 나는 희귀한 독초, 맞죠? 설화는 망설였다. 서울에 와서 처음 만난 저기가 없는 시선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일 수도, 혹은 유일한 동아줄일 수도 있었다. 같은 시각 제니스 타워. 최 실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뭐라고? 고작 계집애 하나한테 당했다고? 이 쓸모없는 놈들. 그는 전화를 끊고 한태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보고는 해야 했다. 한태준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처리됐나? 그게. 회장님,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 실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여자가 저희 인력 2명을 따돌리고 사라졌습니다. 현장에 이상한 약초 가루가 마치 마비제처럼. 한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확신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의 말을 자르고 책상 위에 죽은 은설초를 가리켰다. 최 실장.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그녀를 시골뜨기 철부지라고 했지.
최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즉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됐어. 한태준이 손을 들었다. 그 여자는 당신이 상대할 수준이 아니야. 그녀는 단순한 시위꾼이 아니었어.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한태준은 자신의 첫 번째 평가가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했다. 순수한 소녀가 거대한 태아그룹의 심장에 부딪힌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인을 쓰러뜨릴 방법을 아는 작고 날카로운 비수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냥감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허름한 여관방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설화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녀의 앞에는 며칠 밤낮을 굶주린 짐승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한 남자,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폐간된 신문사의 기자증을 탁자 위에 던져두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위태로운 정적이 흘렀다. 그 가루 만타라와 맞지? 강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메마른 땅 같았다. 그런 건 이제 구하기도 힘들 텐데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냥 시골에서 억울한 일 당해서 상경한 사람치고는 준비성이 너무 철저해. 설화는 그의 경계심 가득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강 기자님이야말로 왜 태아그룹의 뒤를 쫓는 거죠? 정의일보, 태아의 비리를 폭로하다가 강제로 문 닫은 곳이잖아요. 그녀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았다. 한태준. 그놈은 내 모든 걸 앗아갔어. 내 직장, 내 명예, 그리고 내 동료까지. 난 그저 그놈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을 뿐이야.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지. 그 빌어먹을 제니스 타워에 폭탄이라도 던질 듯한 눈을 하고서 설화는 가방에서 작은 약초 수첩을 꺼냈다. 폭탄은 없어요. 하지만 폭탄보다 더 치명적인 건 있죠. 그녀는 수첩의 특정 페이지를 폈다. 그곳에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풀 한 포기의 그림과 함께 빽빽한 글씨로 효능과 독성이 적혀 있었다. 난 한태준을 멈추게 할 무기가 있어요. 강 기자님은 그걸 세상에 알릴 방법이 필요하고 설화가 강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로 원하는 게 같은 것 같은데 어때요? 강민혁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저 순진해 보이는 얼굴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복수심인가? 아니면 순수한 정의감인가? 그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결론 내렸다. 좋아. 뭘 하면 되지? 설화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한태준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줄기를 직접 벨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가장 약하고 썩기 시작한 가지부터 쳐내기로 했다. 그녀의 목표는 태아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인 태아바이오였다. 태아바이오는 최근 바이탈리티 플러스라는 건강 보조제를 출시했어요. 설화는 강민혁이 빌려준 낡은 노트북으로 관련 기사를 띄웠다. 지리산의 희귀약초 추출물로 만들었다고 홍보하죠.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들이 말하는 희귀약초는 이미 지리산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예요. 그럼 성분 사기라는 건가? 강민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사기보다 더 심각해요. 설화는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문제의 바이탈리티 플러스 액상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태아 측에서 공장 건설 전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이라며 뿌렸던 샘플이었다. 이건 진개황이라는 식물로 만든 거예요. 겉모습과 향은 그들이 말하는 약초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독초죠. 그녀는 설명했다. 진개황은 미량으로는 환각을, 하지만 특정 성분과 결합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가공하면
중추신경계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독극물이 된다. 그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독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더 강한 화학 성분으로 덮어버린 거죠. 강민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독극물 살포나 다름없었다. 증거는 당신 말만으로는 기사를 쓸 수 없어. 설하는 대답 대신 여관방에 비치된 컵과 주전자의 뜨거운 물,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종이 조각을 이용했다. 종이 조각은 특정 식물의 즙을 먹여 말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액상을 컵에 따르고 뜨거운 물을 붓자 역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녀가 종이를 담갔을 때 종이는 즉시 선명한 검붉은 색으로 변했다. 이건 천남성의 독성과 반응할 때만 나오는 색이에요. 설화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들은 진계왕의 독성을 숨기기 위해 더 값싼 독인 천남성의 마비 성분을 이용한 거예요. 두 가지 독이 서로를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내에 축적되면 결국엔 심장을 멈추게 만들죠. 강민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소녀는 걸어다니는 독극물 연구소였다. 그는 즉시 카메라를 꺼내 이 모든 과정을 촬영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직접 기사를 쓸 수는 없지만 이걸 터뜨려 줄 사람은 알고 있어. 그는 몇 군데 전화를 걸더니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자료를 넘겼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의 이사회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한태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지만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의 태블릿 화면에는 밤사이를 뜨겁게 달군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다. 긴급 고발 태아 바이오 바이탈리티 플러스 희귀 약초 아닌 신경 독초로 만들어졌다. 기사는 익명의 내부 고발 형식을 취했지만 설화가 보여준 실험 과정과 성분 분석이 정확하게 담겨 있었다. 파장은 거셌다. 관련 제품은 즉각 판매 중지되었고 식약처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속보가 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주식 시장의 반응이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에 태아 바이오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렸다. 회장님,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리산 프로젝트 때문에 가뜩이나 시끄러운데 계열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용히 하시오. 한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의 눈은 주가 그래프가 아닌 기사 구석에 작게 실린 진계왕과 천남성이라는 단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너무도 전문적인 용어였다. 그는 어제 자신에게 죽은 은설초를 던졌던 그 순수한 눈빛을 떠올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고 자신의 심장을 향한 첫 번째 경고였다. 그는 분노보다 더 깊은 차가운 투지를 느꼈다. 감히 누군가가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태주는 최 실장을 호출했다. 최 실장의 얼굴은 어제 부하들을 놓친 일로 인해 사색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그 여자는 찾았나?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섬뜩했다. 아직 서울 시내에 숨어든 것 같습니다.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됐어. 한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태블릿에 뜬 기사를 최 실장 앞으로 밀었다. 이 기사 그 여자가 터뜨린 거다. 최 실장은 기사를 읽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이건 내부자가 아니면 그 여자가 내부자보다 더 많이 아는 거겠지. 한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실장, 당신은 2번 실수했어.
처음엔 그녀를 얕봤고 두 번째는 그녀를 놓쳤지. 이제부턴 방법 바꿔. 한태주는 창밖에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림자를 쫓는 건 그만둬. 근원을 파헤쳐. 근원이라 하시면 지리산, 그 여자가 온 곳. 한태준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설화. 가서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 가족, 친구, 약점.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은설초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태아를 상대로 이런 전쟁을 시작했는지. 샅샅이 뒤져 최 실장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 한태준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어든 것이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지리산으로 가겠습니다. 최 실장이 물러나자 한태준은 홀로 남았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어제 그 여자가 던졌던 죽어버린 은설초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산이 분노하기 시작했다고 했던가. 분노. 한태준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진짜 분노가 뭔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주지. 김설화. 같은 시각 여관방. 강민혁은 환호성을 질렀다. 해냈어. 제대로 한 방 먹였어. 태아 바이오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어. 하지만 설화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태아바이오의 주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한 일은 거대한 맹수를 향해 돌을 던진 것뿐이었다. 이제 부상당한 맹수가 반격할 차례였다. 그들이 올 거예요. 설화가 나지막이 말했다. 뭐라고? 한태준은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는 날 잡기 위해 지리산으로 사람을 보낼 거예요. 내 고향으로.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깊은 슬픔이 어렸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야만 했다. 지리산의 새벽 공기는 서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맑았다. 하지만 최철규 실장이 내뿜는 담배 연기는 그 청량한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다. 그는 낡은 지프차에 기댄 채 안개에 휩싸인 산의 입구를 노려보았다. 이곳이 그 여자가 기어나온 구멍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정보원들을 대동하고 밤새 달려왔다. 한태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김설화라는 여자의 뿌리를 뽑아내야 했다. 그는 마을 이장이라는 자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돈 몇 푼의 양심을 판 이장은 최 실장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김설화, 그 계집애 말입니까? 이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애는 그냥 산에서 약초나 캐던 고아입니다. 몇 년 전에 유일한 핏줄이던 할머니도 돌아가셨고요. 마을 사람들과는 거의 교류도 없이 최 실장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고아, 약초꾼? 그따위 시시한 정보나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여자가 아는 것, 그 여자가 지키려는 것, 그 할머니라는 여자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당장 불어. 이장은 겁에 질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설화의 할머니는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리산의 마지막 산지기로 불렸으며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 약초와 독초에 대한 지식을 물려받은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도 혹은 산의 정령과 대화한다고도 믿었다. 그 할머니가 죽기 전에 설화에게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산 깊숙한 곳, 은설초가 자라는 신성한 은설초. 최 실장의 눈이 번뜩였다. 태아바이오의 가짜 제품명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태준 회장이 수년간 비밀리에 찾아 헤매던 전설 속의 진짜 은설초였다. 신경계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최 실장은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태아그룹이 이 외진 산골에 그토록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화학 공장을 지으려 한 이유. 그것은 공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패이자 무기였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천지샘을 오염시켜 수원을 망가뜨리고 주민들을 내쫓은 다음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산 전체를 뒤져 은설초 군락지를 독차지하려는 계획. 최 실장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한태준의 계획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잔인했다. 그리고 김설아는 그 비밀의 핵심을 지키는 수호자였던 것이다. 그 군락지가 어디지? 그것까진 모릅니다. 오직 설아만이, 아니, 어쩌면 이젠 설아도 모를 겁니다. 할머니가 비밀을 넘겨주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최 실장은 이장의 멱살을 잡았다. 찾아내. 그 계집애가 돌아올 만한 곳, 혹은 그 할머니가 남긴 물건이라도 뭐든 찾아내. 그렇지 않으면 당신 먼저 이 산에 묻힐 줄 알아.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김설아가 살던 집 샅샅이 뒤져. 돌멩이 하나까지 전부 같은 시각 서울의 허름한 여관방. 설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 시간표를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강민혁이 그녀를 막아섰다. 지금 당신이 거기로 돌아가는 건 자살행위야. 강민혁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최철규가 누군지 알아? 그는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파헤치러 갔을 거라고. 지금 당신이 할 일은 여기서 한태준을 더 세게 압박하는 거야. 압박이라고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이 우리 집을, 할머니의 유품을. 정신 차려, 김설화 씨. 강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한태준은 왜 그깟 약초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벌이는 걸까? 태아 바이오의 손실. 그 정도는 그놈에게 푼돈이야. 더 큰 게 있어. 그놈의 개인적인 이유. 강민혁은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밤새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맥을 총동원했다. 태아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전직 비서실 직원. 그리고 돈이라면 모든 해킹하는 언더그라운드 해커까지 동원했다. 한태준. 그는 완벽한 황태자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어. 강민혁이 화면에 사진 몇 장을 띄웠다. 그것은 한태준과 꼭 닮은, 하지만 훨씬 더 밝게 웃고 있는 한 여성의 사진이었다. 그의 이복 동생 한태희 5년 전 의문의 승마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지. 설아는 사진 속 여성을 바라보았다. 생명력이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다음 사진에서 병원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창백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공식적인 발표는 사고였어. 강민혁이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내가 알아낸 비공식적인 정보는 달라. 사고 당일 한태준과 한태희는 경영권 승계를 두고 크게 다퉜다고 해. 한태희는 한태준의 무자비한 방식에 반대했고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 그리고 그날 오후 그녀는 낙마했어. 고삐에 인위적인 손상이 발견됐다는 루머가 돌았지. 설아는 숨을 죽였다. 한태준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 강민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죄책감이거나 혹은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남은 유일한 오점을 지우려는 집착이거나. 그는 5년간 전 세계의 의학 기술을 쏟아부었지만 한태희는 깨어나지 못했어. 그러다 그가 마지막으로 집착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은설초야. 설아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한태준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차가운 눈빛, 죽은 은설초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스쳤던 그 격렬한 분노의 정체를. 그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는 기적을 혹은 속죄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위해 자신의 고향을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괴물이야. 설화가 중얼거렸다.
맞아. 그리고 죄책감을 가진 괴물은 그저 탐욕스러운 괴물보다 훨씬 더 위험해. 강민혁이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은설초를 얻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서울 한복판이라도 불태울 놈이야. 그는 잃을 게 너무도 명확하거든. 설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그리고 그 이전의 선조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산의 심장, 그 은설초를 한태준의 광기 어린 집착으로부터 지켜내는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한태준이 자신의 뿌리를 캐러 왔다면 자신도 그의 심장을 겨눠야 했다. 강 기자님, 설화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한태준을 만날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이번엔 내가 그를 찾아갈 거예요. 한편 지리산의 설화의 오두막, 최 실장의 부하들이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있었다. 낡은 가구, 말린 약초들, 그리고 책들. 그때 한 부하가 아궁이 뒤편에 숨겨진 공간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실장님, 이겁니다. 최 실장은 거칠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족자 몇 개와 함께 설화의 할머니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지리산의 상세한 지도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지도 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 붉은 먹으로 표시된 작은 지점이 있었다. 은설초 군락지라는 글씨와 함께 최 실장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빙고, 김설화, 내년은 이제 끝났어. 그는 즉시 한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원하시는 약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한태준은 최 실장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끊어진 전화기를 내려다 보았다. 찾았습니다. 원하시는 약이 있는 곳을. 그 말은 승리를 의미해야 했지만 한태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감돌았다. 그는 최 실장이라는 칼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결과만을 이용할 뿐이었다. 최 실장이 보낸 지도는 완벽해 보였다. 지리산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협곡. 하지만 한태준은 김설화라는 여자를 겪으면서 깨달았다. 은설초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리산의 정기 그 자체였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산지기의 후예뿐일 터였다. 지도를 손에 넣은 것은 절반의 승리일 뿐 그것을 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김설화가 유일했다. 그녀를 잡아야 했다.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최 실장에게는 비밀로 한 채 자신만의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혁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태아그룹에서 쫓겨난 뒤에도 그림자처럼 자신을 맴돌던 하이에나. 그는 일부러 강민혁이 감청하고 있을 법한 태아그룹의 전직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설화라는 여자, 지리산의 그 여자 말일세.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만나서 화해하고 싶네. 소식은 예상대로 빠르게 강민혁의 귀에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 뒤 설화와 강민혁이 숨어있던 여관방으로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 태아그룹의 법무팀 소속이 아닌 업계에서 가장 중립적이라고 알려진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다. 한태준 회장께서 공식적인 화해를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다. 지리산 화학공장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될 것입니다. 또한 김설화 씨의 고향 마을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생태 보건 기금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강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화해? 그 살인마 같은 놈이 조건이 뭐지? 변호사는 곤란한 듯 안경을 고쳤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설화 씨가 가진 지리산의 희귀 약초에 대한 지식을 태아그룹의 생명공학연구소와 공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태희 양의 치료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최 실장이 찾아낸 바로 그 지도의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김설화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것을 돌려드리는 성의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지도를 가지고도 김설화 씨의 도움이 없으면 무용지물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강민혁은 설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절대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너무도 뻔한 함정이었다. 맹수가 먹이를 눈앞에 두고 화해를 청할 리 없었다. 그가 날 죽이려는 걸까요? 설화가 나지막이 물었다. 죽이는 것보다 더한 걸 원하겠지. 강민혁이 답했다. 당신의 지식, 당신의 영혼까지 통째로 삼키려는 거야. 이건 덫이야, 설화 씨. 절대 가면 안 돼. 설화는 테이블 위의 지도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필체였다. 한태주는 그녀의 뿌리를, 그녀의 가장 신성한 비밀을 손에 넣고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가야만 했다. 이것이 덫임을 알지만 그 덫의 중심에 있는 거미를 만나야만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었다. 갈게요. 설화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쳤어? 그놈들이 당신을. 알아요. 덫인 거. 설화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한태주는 내가 필요해요. 그는 날 쉽게 죽이지 못할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그가 원하는 유일한 열쇠니까. 그녀는 강민혁에게 작은 향낭 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만약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걸 터뜨려줘요. 그 안에는 태아 바이오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치명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약속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태아그룹 소유의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온무 원물이었다. 그 이름처럼 구름과 안개 속에 숨겨진 듯 일반인의 접근이 완벽하게 차단된 곳이었다. 설화가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 전체는 텅 비어 있었고 오직 한 사람 한태준만이 거대한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이 아닌 조금 더 편안한 차림의 셔츠를 입고 있었다. 냉혹한 CEO가 아닌 고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와줘서 고맙군, 김설화 씨. 한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험난했을 텐데 험난하게 만드신 장보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설화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그가 따라주는 차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방 안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최소 4명의 경호원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내 동생 이야기를 들었겠지. 한태주는 연기를 계속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병상에 누워있는 한태희의 영상을 틀었다. 태하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오빠로서 부탁하는 거요. 당신의 지식이 태희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하지만 설화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파괴적인지 알고 있었다. 당신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 내 고향 사람들은 죽어가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설화가 차갑게 물었다. 당신이 천지샘에 쏟아부은 독극물 때문에 아이들이 피부병을 앓고 노인들이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의 죄책감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예요. 한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연기가 통하지 않는 상대였다. 그는 가면을 벗기로 했다. 좋아, 솔직하게 말하지. 난 은설초가 필요해. 그리고 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지. 내가 가진 이 지도가 정확하다는 것도. 그는 품에서 설화의 할머니가 그린 진짜 지도를 꺼냈다. 최 실장이 보낸 사본이 아니었다. 거래를 하자고. 이 지도와 지리산 프로젝트의 완전 철수, 그리고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보상금. 그 대가로 당신은 나와 함께 지리산에 가서 은설초를 채취하고 그것을 약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거절한다면? 한태준의 눈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방 안에 부드러웠던 공기가 얼어붙었다. 거절? 그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쇠가 긁히는 소리 같았다. 김설화 씨, 당신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그가 손뼉을 치자 방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비열한 미소를 띤 최 실장이 서 있었다. 설화가 예측했던 4명이 아니었다.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레스토랑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었다. 여긴 화해의 장소가 아니야. 한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화에게 다가왔다. 여긴 굴복의 장소지. 당신은 이 문을 걸어 나갈 수 없어. 적어도 내가 원하는 답을 주기 전까지는. 최 실장이 설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회장님, 이 계집애가 순순히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속에 그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설화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의 죽음, 단순한 노안이 아니었단 말인가? 최 실장, 입 다물어. 한태준이 불쾌한 듯 말했지만 그는 최 실장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설화의 마지막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설계한 것이다. 설화는 사방이 막힌 함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강민혁의 경고가 옳았다. 한태준은 그녀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녀의 의지까지 완전히 꺾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지리산의 비밀을 영원히 소유하려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지. 한태준이 설화의 턱을 움켜쥐었다. 제니스 타워에서의 그날처럼 은설초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네 할머니처럼 비참하게 죽어갈 것인가?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20명이 넘는 최 실장의 부하들이 모든 퇴로를 막아선 채 설화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위협과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함이 번뜩였다. 한태준의 마지막 협박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행 선고였다. 최 실장이 설화의 팔을 비틀며 그녀를 한태준 앞으로 끌어당겼다. 들었나, 계집애? 회장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다. 내 할망구처럼 땅바닥에 뒹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은설초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불어.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모두가 설화의 겁에 질린 비명이나 눈물을 기대했다. 하지만 설화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움켜쥔 한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비웃음이나 조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의 차가운 연민이 담긴 미소였다. 내 할머니 말입니까? 설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우리 할머니는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당신, 한태준 씨,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오늘 여기서 죽게 될 거예요. 순간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한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 상황에서, 이 완벽한 함정 속에서 저 여자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최 실장 역시 당황한 듯 설화의 팔을 놓칠 뻔했다. 무슨 헛소리야. 최 실장이 고함을 질렀다. 이게 당신의 함정이라고 생각했겠죠. 설화는 한태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를 이곳 운무로 부른 순간부터, 아니, 당신이 그 가짜 변호사를 보낸 순간부터 당신의 덫은 이미 내 덫이 되었어요. 한태준의 동공가 가늘어졌다. 네가 뭘 어쨌다는 거지? 당신이 최 실장을 지리산으로 보내 내 뿌리를 캐는 동안 설화는 차분히 설명했다. 나는 강민혁 기자와 함께 서울에서 당신의 뿌리를 캤어요.
당신의 가장 큰 약점,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부의 적 말이에요. 내부의 적, 박상진 부회장님. 설아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한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박상진은 한태준의 아버지와 함께 태아를 일궜지만 한태준의 무자비한 경영 방식에 밀려 2인자에 머물러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한태준을 끌어내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이 화해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난 그 변호사를 만나자마자 박 부회장에게 연락했어요. 설아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은설초라는 기적에 집착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를 넘겼죠. 설아는 말을 이었다. 천지샘 수질 오염 데이터 원본, 태아 바이오의 독극물, 성분표,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납치 감금하려는 당신의 계획까지 전부 거짓말. 한태준이 으르렁거렸다. 증거도 없이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설아는 최 실장이 자신을 거칠게 끌고 들어오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의 재킷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나를 협박하는 이 목소리도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어요. 한태준은 그제야 방안을 둘러보았다. 이 완벽한 감옥이 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었음을 깨달았다. 지금쯤이면 설아가 시간을 가늠하듯 말했다. 제니스 타워 70층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겠군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태준의 주머니 속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한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절박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회장님, 지금 박 부회장님이. 한태준은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박상진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사회가 돌아섰다는 뜻이었다. 그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년이, 감히 내년 따위가. 한태준이 이성을 잃고 설아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설아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이사회가 당신을 끌어내리는 건 태아그룹 내부의 문제죠.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범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AGF 강민혁 기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했어요.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한강 위로 사이렌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가 열리는 동시에 내가 넘긴 모든 자료를 공익 제보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했어요. 검찰? 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평생을 법 위에 군림하며 살았지만 검찰이라는 단어는 그에게도 죽음의 선고와 같았다. 당신들이 날 정리하기 위해 이 레스토랑 전체를 빌렸죠? 덕분에 아주 편해졌어요. 설아가 말했다. 모든 증거와 모든 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그때였다. 쾅! 레스토랑의 육중한 정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최 실장의 부하들이 막아설 틈도 없이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눈사태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최 실장의 사병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들은 국가 공권력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외쳤다. 한태준 씨, 당신을 불법 감금, 환경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철규 씨, 당신도 마찬가지야. 특수 폭행 및 감금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실장의 부하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수의 전문 수사관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이거 놔. 너희가 누군지 알아? 내가 태아그룹 최 실장이야. 최 실장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한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완벽했던 그의 세계가 고작 순수한 시골 소녀라고 무시했던 단 한 명의 존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처절한 패배감과 이해할 수 없다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왜, 어째서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물었다. 고작 산 하나 때문에. 설화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당신에게는 고작 산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전부였으니까. 당신은 당신이 깨운 거인에게 잡아먹힌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 내 고향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당신이 죽인 건 당신 자신이었어요. 수사관들이 한태준을 끌고 나갔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강민혁 기자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는 수갑을 찬 한태준을 지나쳐 방 안에 홀로 서 있는 설화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운무 레스토랑의 소라는 차가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한태준과 최 실장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 끌려나간 방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공허했다. 깨진 찻잔 조각만이 방금 전에 격렬했던 대립을 증명하고 있었다. 설화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린 한강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강민혁 기자가 다가왔다. 그는 방금 전 한태준의 체포 장면을 카메라에 모두 담은 후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수건을 푼 자의 피로감과 희미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끝났군. 강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거대한 제국 하나를 무너뜨린 거야. 김설화 씨. 내일 아침이면 당신은 영웅이 되어 있을 거요. 모든 언론이 당신을 찾으려 혈안이 되겠지. 설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기쁨 대신 깊은 피로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다. 전 영웅이 아니에요. 전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제 일이 끝났으니까요. 강민혁은 그녀의 담담한 반응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권력자들과 투사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승리의 전리품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싸웠다. 그래, 당신 말이 맞을지도. 강민혁은 씁쓸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다. 이 도시가 당신을 붙잡아두기엔 너무 더럽지. 조용히 떠날 수 있게 내가 돕겠소. 그들이 당신을 찾기 전에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태하그룹 4글자로 도배되었다. 태하그룹 한태준 회장, 불법 감금 및 환경오염 혐의로 긴급 체포, 지리산 화학공장, 알고 보니 은설초 독점을 위한 거대 사기극, 강민혁이 터뜨린 기사와 검찰의 발표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밀어냈다. 박상진 부회장이 주도한 긴급 이사회는 즉각 한태준의 모든 직위를 박탈했다. 태아제국의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무너지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었다. 한태준의 몰락과 함께 그가 묻어두었던 과거의 범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아바이오의 독극물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강민혁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과거의 비리, 사건들까지 모두 다시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태아라는 거대한 탑이 얼마나 썩은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 경악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촉발시킨 것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지리산의 순수한 소녀였다는 사실에 더욱 열광했다. 언론은 그녀를 다윗왕 혹은 산의 수호자라 부르며 그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김설화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서울에 없었다. 설화는 동트기 직전에 어둠을 뚫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며칠 전 그녀가 두려움과 결의를 안고 내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존재가 아니었다. 지리산으로 향하는 첫 차에 몸을 실은 설화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제니스 타워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 그녀를 압도했던 강철과 유리의 거인은 이제 그저 차갑고 공허한 무덤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한태준의 마지막 그 공허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족을 몰랐고 결국 자신의 탐욕과 죄책감에 스스로 잡아먹혔다. 설화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저 가엾게 여길 뿐이었다. 버스가 서울의 경계를 벗어나 익숙한 흙냄새가 나는 시골길로 접어들자 설화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많은 것을 보았다. 부패한 권력, 뒤틀린 욕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진실을 찾으려 발버둥치는 강민혁 같은 사람들을. 그녀는 순수함을 잃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순수함은 강철처럼 단련되었다. 그것은 세상을 모르는 무지한 순수함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강인한 영혼의 순수함이었다. 며칠 후 지리산 마을 입구. 설화가 버스에서 내리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그녀를 맞이했다. 화려한 환영은 없었다. 그들은 그저 깊은 감사가 담긴 눈빛으로 자신들의 산을 지켜낸 마지막 산지기의 후예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태아그룹 공장 부지가 전면 백지화되었네. 정부에서 천지샘 일대를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설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사람들을 지나쳐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최 실장의 부하들이 휩쓸고 지나간 집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부서진 문을 바로 세우고 흩어진 약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집 정리를 마친 설화는 배낭을 메고 산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따라 오직 그녀만이 아는 길로 접어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일의 근원이었던 천지샘에 도착했다. 샘물은 여전히 태아가 쏟아부은 독극물로 인해 희미하게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샘의 근원에서는 맑은 물이 다시 솟아나고 있었다. 독의 근원이 사라졌으니 산은 스스로를 정화할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예전의 맑음을 되찾을 터였다. 설화는 샘가에 무릎을 꿇고 손을 담갔다. 차가운 물의 기운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샘물 옆 바위 틈에 멈췄다. 그 척박한 바위 틈 사이로 아주 작고 여린 새싹 하나가 돋아나 있었다. 그것은 은설초였다. 할머니의 지도가 가리켰던 군락지는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시련과 오염 속에서도 살아남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생명의 증거였다. 한태준이 그토록 광기 어리게 찾아 헤맸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산의 순수한 영혼 그 자체였다. 설화는 여린 새싹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처음으로 도시로 내려온 순수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인과 맞서 싸워 이긴 전사였고 상처 입은 고향을 치유할 의무를 지닌 지리산의 진정한 수호자였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